말은 중요하다. 말에는 결과가 있다.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의 명대사이죠. 말의 무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다시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헌,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지만 당선과 함께 사라지는 두 글자. 정치인의 말은 그 누구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해서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이번에 헛된 약속을 내뱉었는지, 누가 결과를 만들어낼 지도자인지.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출발합니다. 새롭게 더 예쁘게 1번 이재명 1번 높이도 약한 나라 절대 선거의 아닙니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대통령 김문수 2번뿐이야. 대한민국 경제 살아날 거야. 유능한 이준석 새로운 미래 위해 이 한 몸 바쳐 국민이 해 한국 경제 살려 경제 발전 4번 이준석도 달리고 달려간다. 오늘 판도라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수석 부단장,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두 분 직함에서부터 나 후보의 측근이다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 왜요? 후보 비서실장이야 측근 중에 측근이겠으나 저는 공보 단장도 아니고 수석부 단장인데 무슨 측근이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제 친한 정치 동료이자 또 친구로 또 이렇게 토론 파트너로 네. 해봤는데요. 정치 인생 중에 이번만큼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서 줄을 잘 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하여튼 좋은 소리를 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럼요, 좋은 소리야. 늘 이렇게 네. 하여튼 친구가 또 좋은 소리 해주는 건 고마운데 네. 느닷없이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고 나설 때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네.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오가 만만치 않습니까? 두 이제 후보의 측근인 만큼 오늘은 이제 뭐 제2의 이재명, 그다음 제2의 김문수 이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근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워낙 순수하고 착한 분이니까 괜찮은데 사실 그러면 제가 제2의 김문수를 해야 됩니까?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네. 굉장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훌륭한 분이거든요. 네네. 영혼이 맑은 분인데 이재명 후보는 닮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빨리 시작해야겠습니다. 예. 자, 판도라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비서실장께서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삼권 땡땡, 일국 땡땡땡 체제이다. 답이 두 개여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근데 아니. 아주 쉬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김재원 최고가 네. 이제 꾀돌이라고 정치권에 소문이 많잖아요. 아, 네. 근데 꾀를 내도 이렇게 곤란하게 해야 됩니까? 앞에 3권, 1극 이렇게 해서 뒤에 붙일 제 말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제한된 이런 문제를 냈어요. 무조건 맞춘다 이거는? 그럼요. 김재원 최고가 오늘 가져온 이것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3권 통합 1극 황제정 체제이다. 이게 아마 정답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황제정은 아니고 아니 그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3권 통합 1극 황제정 체제이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땡, 정답 땡, 맞추고 땡. 싶은 아니, 땡. 땡. 아니 뭐 이미 오답이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재명이 꿈꾸는데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것이나 제가 오늘 맞춰야 되잖아요. 네. 물론 틀려야죠 저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삼권 분립, 일극 불업지 체제이다. 아. 삼권 분립, 일극 불업지 체제이다. 정답은 하여튼 뭐 물론 땡이죠. 네. 그리고 땡뿐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땡땡. 완전 땡이죠. 네. 그 저 이재명 지금 후보님이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가 제일 문제가 바로 이 삼권 분립에 의한 권력의 견제 균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 입헌주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네. 지금 입법부만 다수당이 되어도 이렇게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행정부를 장악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도 완전히 흔들어 제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없어지는 삼권 통합 일극 체제. 그런데 삼권 통합, 일극 삼권 체제. 분립이 아니고 삼권 통합의 그건 맞췄잖아. 일극 절반은. 체제에 이게 총통제죠 이게 바로 그럼 삼권 통합, 일극 총통제. 총통제 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네. 후보님을 비난하는 느낌이 있어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네. 히틀러 같은 총통제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가 통합이 되는 데다가 사법부도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든지 지금 탄핵하려고 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별 지금 일을 다 벌이고 있거든요.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또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심판해 보자. 이거는 3심제가 아니고 이제 4심제를 만들고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판결이 아니면 그냥 헌재에 가서 뒤집어 가지고 이 원고와 피고를 바꾸고 참과 거짓을 바꾸려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아주 위험한 인물이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작정하고 나오셨네요. 아니 작정한 게 아니라 김재원 전 의원이 원래 저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김재원 비서실장께서 삼권 우리 통합. 이재명 후보님이 계시는 한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박수현 의원님으로 후보를 교체하면 제가 아주 지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일단 삼권 통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오후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으로 사법부를 지금 탄압하고 없애려는 거예요. 네. 지기현 판사가 누굽니까?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대화 이어갈까요? 가까이. 자,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합니다. 지기현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왜 갑자기 삼겹살 얘기냐 싶으실 텐데요. 오늘 오전에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접대 의혹 제기된 지 6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자 바로 오후에 민주당이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김재원 비서실장님, 그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 이제 법복 당장 이제 벗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사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는 없죠. 이게 어디인지 뭐 하는지 그 옆에 같이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경위가 무엇인지 이것이 다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전과가 많은 당이거든요. 과거에 김대엽 사건도 있었고 비교적 우리가 기억하는 무슨 청담동 술자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헛발질을 한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더군다나 이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담당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안 된 판사예요. 딴 분들은 다 마음대로 됐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법원에 남아 있으면 자신들이 이 총통제, 일당 독재 총통제 국가를 끌고 가는데 이 사법부가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분을 이렇게 뒷조사를 해서 망신 주고 끌어내리는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판사들은 아무도 이제 이재명 후보님 내지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범 케이스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저 사진을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름대로 자료를 갖추고 있겠죠. 그런데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저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사진이 과연 첫째 이게 술집이 맞는지, 둘째 같이 찍은 사람들과 어떤 경위로 사진을 찍은 것인지, 그리고 그 사진이 접대를 받는 것이 맞는지, 또는 그때는 접대를 했다 하더라도 딴 자리에서는 판사님이 또 접대를 하거나 술을 사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제2의 청담동 사건, 더 나가서 과거 김대엽 사건, 또 해물탕 사건, 동태탕 사건, 그리고 온갖 사건이 많았죠. 그런 것에 또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법에서 이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이제 접대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공개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보에 의한 것 아닙니까? 네. 제보자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그걸 제보를 받아서 당연히 검증을 하겠죠. 또 김재원 최고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민주당이 그런 역풍을 맞았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진중하게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대선 기간이어서 좀 민감한 시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만 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제보를 받고 그럼 민주당이 이것을 공개를 했겠냐?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죠. 만약 그랬다면 역풍 맞겠죠. 현장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기현 판사는 뒷조사라는 표현을 자기가 직접 썼던데 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민주당이라는 공당에 그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보가 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판사의 뒷조사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르면 뭔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석방시킨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콕 찍어서 이걸 뒷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지기현 판사가 그 술집을 언제 갔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걸 뒷조사를 합니까? 제보가 왔으니까 하고 공당답게 책임 있게 그것이 진위를 와서 따져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검증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우선 제보의자의 그런 의도상 이 문제는 사진 딸랑 저런 한 장만 네. 가지고 했을 리는 없고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관련 증거 이런 것들을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그럴 때 이 문제는 차분하게 지켜보되 민주당 역풍 불어라라고 고사 지내지 마시고 이 문제는 실제로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밝혀져야 될 문제니까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해서는 안 되죠. 또 그것을 중요한 변수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저 사건을 보고 그 100번을 양보해서 이게 맞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지귀현 판사 이분이 그 개인적인 생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진을 공개까지 하는 초강수를 뒀을까요? 그분이 그냥 보통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술 접대를 받거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특히 요즘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한 3천여 명의 판사 중에서 지귀현 판사 사건에 이렇게
완전히 당력을 모아서 공개를 했거든요. 자, 이게 맞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목적이 있어요. 의도된 공개다.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에 거슬리는 판결을 하면 이렇게 된다. 당신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사법부 판사들 조심해라. 설사 민주당이 권력을 잡지 않아도 민주당에게 거슬리는 판결을 하면 재미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언젠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들을 끌어내릴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즉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사실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꿀리고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과거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도 이 정도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술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찾아내서 사진을 공개하고 그것도 정치 세력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그러면요, 민주당은요, 사실 3천여 명의 판사 또 검사 이 전부 다 뒷조사 맨날 해야 돼요. 언제 그랬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랬나요? 자, 아니, 잠깐만요. 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발언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균형을 스스로 잡아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예. 바로 함께 드릴게요.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께서 이제 아까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하신 말씀이 총통제 국가예요. 총통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하셔서 뭐냐면 삼권 와서, 통합 총통제. 삼권 분립과 입헌주의를 무너뜨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니, 삼권 분립과 입헌주의, 민주주의 모두를 무너뜨린 것은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에요. 그리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당원이랍시고 여태 보호하고 있었던 당이 국민의힘이고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그 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정당에 소속되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민주당을 향해서 입헌주의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판도라 시청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문제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아니, 그 아직 말안 잠시만 끝났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삼권 분립을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삼권 분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탄핵시킨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약간의 장애가 되었다 해서 그 판사 뒷조사해가지고 판사가 술을 마셨다. 그래서 그 사진을 어떻게든 입수해서 이렇게 온 나라에 이것을 공개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뭡니까? 판사들이요. 아마 앞으로 아무리 용기 있는 판사라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또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릴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이런 조금 아까 하셨잖아요. 암흑 하셨는데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좀 규칙은 지킵시다. 네? 그렇게 저 민주주의 삼권 분립 얘기하시면서 우리 둘 사이에 발언 시간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제 기다릴게, 발언 안 끝났으니까 기다릴게. 그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하실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천억 가까이 드는 비용을 들이면서 조기 대선 하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직위원 판사 문제도 계속해서 김 최고위원님은 민주당이 뒷조사를 해서 무엇인가를 캐가지고 와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이런 제보가 들어가면 공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걸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뭉개면 제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 어떤 검증과 공개의 책임은 그러나 우리 당이 지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서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자, 사실이 맞다 그건 하더라도 잠깐만요. 이 얘기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네. 겁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요 얘기는 3일 밤낮을 새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이 대선이 보름 남았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화제의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안전한 만약에 원자력을 기득권이 왜 생긴다 하더라도 그동안 안 했느냐, 그런 이것이 환경 카르텔에 잘못- 대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쎄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전한 만약에 원자력을 기득권이 왜 생긴다 그동안 하더라도 안 했느냐, 그런 이것이 환경 카르텔에 잘못- 대한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저는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네, 이 마지막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도 말을 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그다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제 협공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희가 왜 이거에 관심을 가지냐, 바로 범보수 단일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이제 순차적으로 여쭤볼 텐데 일단 김재현 비서실장님, 캠프에서는 이 단일화 가능성 몇 %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 현재 상황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단일화의 그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스스로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아무리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이도 40살이 되었고 이제 출마 법적인 요건도 갖추었고 또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해서 완주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단일화의 이 조건이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정의당 내지는 그 통진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는 과정은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근접해 있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보수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될 때 그러면 단일화 압박이 이루어지고 그때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고 지금 아직 그럴 단계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일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 후보 지지율이 40% 정도 돼야 단일화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곧 아마 며칠 내에 2, 3일 내에 저 지지율은 그렇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런 전조가 이미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대에 올라가는 것은 그 금방 이번 주 내에 그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적어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몇 % 차이로 좁혀질 때는 가능하죠.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어찌됐든 자신이 기본적으로 첫째는 완주하는 것이 목표일 거고 두 네.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자신의 처신 때문에 보수 진영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재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네. 보죠. 박수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단일화 가능성 몇 %로 보고 계세요? 뭐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네. 개인적으로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네. 이 단일화 가능성은 0이다. 0% 다. 주장을 했기 네. 때문에요. 뭐 지금도 그 의견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이미 처음에 빅텐트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독자 출마를 하면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물론 정치인의 말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게 이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일화의 가능성은 멀어진다. 멀어진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그렇다고 이재명을 이기겠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들은 이미 이준석 후보가 동물적인 감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일화의 조건은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님의 지지율이 적어도 지금 목표 1차 목표인 10%를 넘어가서 네. 단일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흔들 수 있을 때 이준석 후보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기왕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뭐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준석의 대권 행보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네. 하는 장기 설계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완주하겠다고 했다가 나이 40살인 이 혈기가 막 끓는 이 나이에 네. 갑자기 뭐 저 그만할래요라고 철수한다거나 뭐 안철수 대표님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긴 투자 준비로 완주를 끝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박수현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판도라를 제가 이 오랜만에 출연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잊어버려서 네. 원고를 잊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또 괜찮죠? 기다려드리죠. 오늘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지금 김문수 후보님 지지율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내는 문제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중해서. 연필로 적고 계세요. 적고 계십니까? 맞추시려고. 그게 아니라 지지율 지금 적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네. 국민의힘의 진짜 관심사는 땡땡이 아니라 땡땡이다. 저는 비교적 쉬운 문제 냈죠. 예, 아주 쉬워요. 이것은 아주 쉬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도 하셨고 계속 뭐 단일화 이런 건데 사실 국민의힘의 진짜 관심사는 현 단계에서는 이재명이 아니라 즉 제명이 아니라 통합이다. 제명이 아니라 통합이다. 통합이다. 정답입니까? 물론 정답이죠. 아니 아마- 그런데 아마 자기가 이렇게 막 던져놓고도 지금 무슨 설명을 못 할 것 같아. 이게 뭔지.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민의힘의 통합이라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아. 당내 통합부터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당내 통합 그리고 또 지금 야권 통합이 좀 그 다른 제3당들과의 통합 논의도 진행이 네.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재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내부 통합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선을 함께 치렀던 분 중에는 뭐 하와이도 가 계시고 네. 또 내일 부산으로도 가시고 또는 뭐 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모아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또 우리 당 외에 있는 분 이분들도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 이게 아주 그 큰 힘을 받아서 일순간에 이재명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 자, 그럼 혹시- 일단 정답을 좀 들어볼게요. 제 정답은 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네. 두 가지 정답을 제가 낼게요. 네. 대권이 아니라 당권이다. 대권이 아니라 당권이다. 사실 이게 제명이 아니라 통합이다. 이 통합에 사실은 대권이 아니다 당권이다도 이 다 내용이 들어있죠.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지금 당내 통합을 말씀하시면서 하와이 어디 다 언급하셨는데 함흥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함흥. 예, 함흥 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그 특사로 가신 분들이 함흥 차사가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특사 말씀하셔서 네. 우선 저 대권 당권을 설명하고요. 네, 짧게 설명.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후보도 이제 유세를 한다고 하고요. 네, 내일 한다고 합니다. 뭐 나오죠. 그럼 한동훈 후보에 유세하겠다고 하는 그 동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아마 차기 이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지지했거나 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루트를 쭉 다니면서 그런 자기 당권 경쟁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해석들이 제 해석이 아니라 언론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이고 또 우리 김재원 저 최고위원님만 해도 모처럼 김문수 후보님을 탁 꿰돌이로 성공을 시켰는데 아마 대구시장도 생각할 거고 차기에 그 대구시장 등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앞날을 헤쳐가려면 당연히 당권파가 되어야 공천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친윤이 왜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이 인연을 스스로 절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비록 대선에는 질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이 친윤이 이 당권만은 끝까지 갖고 가서 공천권을 지방선거에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기반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당권에 몰입한 이 모습, 이런 모습들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네. 대권이 아니라 당권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판도라의 정답을 제가 제시합니다. 제가 이제 박수현 의원께서 네. 그 분석할 때 항상 그래도 참 명쾌하고 무릎을 치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탄핵이 되고 나니까 기뻐서 그러신지 좀 총기를 좀 잃으신 것 같아요. 우선에는 네. 우리 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권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뭐 외부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의 통합에 대한 의원님들의 또는 당내 구성원들의 지금 열망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서 그런 주장 이런 것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내심으로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 거대한 민주당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자라는 그런 단일 대우로 나서고 있고 또 이 지금 우리 그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그 흑색선전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내부를 이간질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전열을 분열시키려는 아주 분열 책동인데 이런 그 고도의 그 내부 분열 전략에는 아주 그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 더 분열될 게 남아 있습니까? 오니 무슨 말씀 지금 이렇게 다 모이고 있는데. 자, 이 단일화 말씀을 하셔서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하와이 특사단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이 특사단이 도착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요거 좀 재밌는데요. 사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이 보시면 넥타이부터 재킷까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넥타이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두 분 잘 아시겠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빨간색 사랑이 남다른데 뭐 빨간색 넥타이 24개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레드 준표 뭐 이런 그러니까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속옷도 빨간색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갔다가 또 빨간색 넥타이를 바꾸고 왜 그랬을까요? 일단 먼저 박수현 의원님. 아니, 예,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님답다. 답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누가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줄 거야?라고 빨강이냐 파랑이냐라고 양손에 떡을 들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불러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국민의힘에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이 동지들이 가서 몇 시간 설득하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이제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고 싶겠죠. 그러나 홍준표 전 시장님이 누굽니까? 천하의 홍준표인데 가서 몇 시간 얘기했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아마 에이 잘 됐다. 그래서 양손에 떡을 다 지금 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아마 본인의 주가를 더욱 높이는 아주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렇게 넥타이 하나 가지고 자신의 주가를 저렇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가 필요하면 좀 니네들도 와봐. 뭐 이런 이야기. 또 국민의힘 이거 갖고 되겠어?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손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지금 한껏 높이고 있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이렇게 내일 보겠습니다. 이 하와이 특사단이랑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만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자회견을 한대요. 자, 뭐 소속 정당이시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지금 예측을 좀 해보신다. 만나서 네. 지금 그 만났다고까지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마 그 김대식 의원과 유상범 의원 그리고 대변인을 지내고 있는 그 이성배 대변인이 함께 갔는데 갈 때부터 조금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오지 마라고 말은 해도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저 넥타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은 공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준표 전 시장께서 뭐 민주당에 무슨 총리를 맡는다더라, 넘어간다더라, 지지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여의도 주변에 파다했어요. 아마 또 이 홍준표 시장께서도 그런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비슷한 내용의 그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병태 교수님이 이 보수 진영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회 문제에 굉장히 큰 통찰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홍준표 시장의 공약 총괄 단장을 하면서 사실 보수적인 시각에서 경제 정책도 많이 만들어내고 상당히 통찰력 있는 정책 제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 경선에 탈락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으로 간다고 공개를 하고 그분 페이스북에 보면 어머니와 모친과 그 부인이 다 말렸는데도 내가 가겠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페이스북도 그만 쓴다고 폐쇄까지 하고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과거에 무슨 민주당 공격하는 언사가 좀 있었다고 해서 입국 금지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거든요. 아마 홍준표 시장께서도 만약에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유지하려고 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이렇게 크게 뒤통수를 칠 집단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가실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뭐 좀 정치적으로 오랜 동안 우리 당에 머물면서 당내 경선에 2번 실패하고 하는 이 과정에 좀 섭섭한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을 뭐 정치적인 호사가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이게 생방송이라 일단 박수현 의원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초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국민적인 어떤 고통이나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이 국가의 아픔을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들이 과연 국민 보시기에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힘을 정말 합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정말 이 조기 대선 한번 정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네거티브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미래를 향한 경쟁 그것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토론하면서 남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온 이곳은 역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하는 국회 헌정회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역대 헌정 회장님들. 예, 제 초대 네. 곽상훈 민의원 의장도 지내시고 헌정회장도 지내시고 네네. 전임자가 김일윤 네. 회장이셨고 또 고전이 유경현 의원. 저희가 조금 전에 이 헌정회관 회의실 잠깐 갔다 왔잖아요. 이 헌정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조금 말씀 주세요. 국가 최고 원로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직 국회의원의 모임입니다. 네. 헌정회 사상 민주당 성향의 헌정회장이 나온 게 처음이세요. 뽑혀서 헌정회장이 된 것은 민주당 출신은 처음입니다. 네, 선출. 거기다가 네. 덧붙여서 저 재선까지 됐어. 그러면 딴 분들이 아프셔서 잘 안 됐겠죠. 또 이렇게 또 겸손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 30년 동안 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복화대학교
17년인가 후배라고 그래서 네. 찾아왔었어요, 언젠가. 그런데 왜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언제 찾아오셨어요? 그 몰라, 이거 한 이제 25년, 30년 됐는데 검찰청에서 별명이 정대철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들이 넓적해서 그래서 그거 다요. 그래서 다요. 그래서 한번 원판을 배우러 왔다 그래서 그 학교 다녔어요. 17년 후배입니다. 아이고, 나한테 재패 가는 줄 알고 검사가 오면 말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친해서 그날부터 급격히 친해지셨겠는데요? 갑자기 나와서 그날부터 막걸리하고 맥주 마셨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마신 적이 아무리 적어도 한 30번은 넘을 겁니다. 아니야, 한 100번쯤 될 겁니다. 좀 더 말씀하시면 이제 300번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했을 때 이거 듣고 어떤 심정이셨어요? 아이고, 이거 대통령께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계엄 선포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내란 상태에 있어서 국민에게 특별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여건과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계엄을 선포하셔서 큰일 났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영수회담도 좀 하고 다양한 소리를 좀 들어라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대통령 되고 나서는 한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했어요. 내가 정치 친화적으로 바뀌라. 경륜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고 또 그들의 충고와 진언과 자문을 받아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그게 좀 잘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그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 실장은 정치 경험이 많았는데 그 밖에는 내각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정치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당적 논란이 지금 상당히 커요. 지금 짐이 되니까 넌 나가달라 이런 뜻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과거 대통령들 보면 김영삼 대통령도 당적을 떠났습니다. 그건 이회창 씨가 요구청해서 그런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필요에 의해서 당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당에서 필요로 하고 지금 당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스스로든가 권면해서 그 당적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생각하시기에는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라고 보세요? 강점이라는 건 국민 지지가 지금 제일 높다는 게 강점이죠. 그것도 당원 지지가 거의 90%로 당선된 건 저는 이런 것도 제가 민주당을 해봤습니다. 민주당 대표까지 했는데만 처음이고 그의 실천력과 유연적인 아주 부드러운 입장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장점이고 네 번째는 그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이 그가 성남시장을 2번째 할 때 그 나중에 평가를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94.6%라고 그래. 이건 굉장히 높으면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 단점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1956년 창당 이래 비주류가 없어졌어.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게 약간의 독선적, 독단적인 성격이 이거를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나.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민주당에 비주류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지금의 이제 주류와 의원들은 이게 그냥 우리 당심이다. 그리고 이게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마감해서 그렇죠. 1956년에 해공 신익희 선생, 유석조병옥 박사가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비주류 없는 건 처음이에요.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없도록 만들어진 거지 그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agree to disagree.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당이 되려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이기려면요. 현재로서는 단일화에 조금 그래도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정몽준 후보, 선대위원장 모두 하셨잖아요. 노무현 때를 해보면요. 그 당시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선 후보의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하고도 의논 안 하고 그 참모들하고 의논 안 하고 거기다 또 원로들 김홍기 씨 필터는 하고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단일화하자고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깜짝 놀래갖고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뭐 개인적으로 나보고 형님 하니까 네. 나보다 한 2-3살 밑이에요. 형님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 은은 좀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러다가 낭패도 보고 이러다가 당의 존폐 위기. 만약에 거꾸로 가서 정몽준 씨가 됐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린단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으로 갑자기 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예비했어야지. 이거 물어주도 안 보고 그래도 뭐 저질러 놓은 걸 어떻게 해요. 여론조사가 노무현, 정몽준 비슷비슷했어요. 어떤 거는 정몽준 씨가 높았어요.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기를 합의를 하고 대표가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아무튼 정말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고요. 저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고비고비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마지막 판에 폐기까지 해서 제가 노무현 후보를 끌다시피 해서 정몽준 후보 집에 가서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안 가갔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셨어요? 물론 안 갔다고 그랬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안 가갔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셨어요? 물론 안 갔다고 그랬죠. 차 타고 가는데 나보고 개인적으로는 형님 어디 가는 거예요? 정몽준 뭐 형님 차 돌려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그 차 돌려서 다시 여의도로 가는 걸 좀 이따 차 돌리세요. 돌리고 이화대학교 옆에 가니까 또 차 돌려 그래서 좀 이따 당장 차 돌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조금 가다가 차 돌리세요. 밑에 사람들은 내 말 듣고 싶어 하지. 차 돌리지. 중앙청 앞에 가는데 난 못 가요. 차 돌려! 그래서 들어가죠. 그래서 정몽준 평창도 집에 가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다행히 정몽준 씨가 안 나왔어. 다행히 안 나온 건가요? 다행이지. 나와서 친절하게 그러면 효과가 없었지. 그냥 홀대 받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지금 내일 아침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에 주 후보가 남의 집 앞에서 비 맞고 추루 서 있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동정받겠어. 맞아요, 난 그때 그 계산을 그랬어요. 했거든. 그럼 그걸 계산하고 가신 거예요? 계산했지 나야 계산했지. 아니 그 전에 먼저 신부를 불렀어. 이재정이라고 예. 교육감 하는 분이야. 나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이후에 그래도 민주당이 한 번 더 잡아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 필요성에서 노무현 후보를 축복해 주시고 민주당을 축복해 주시고 막 그냥 쏟아놓듯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내가 눈물이 나와. 가만 보니까 노무현이 울라고 그래서 내가 쿵쿵 쳐.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지금 텔레비전이 다 이렇게 있는데 뭐 짚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러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보다 3년 후배인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저를 노무현 정몽준 집 갈 생각을 했고 그걸 안 가갔다는 날을 3번씩이나 차 돌려오는 걸 끌고 가서 형님 고맙습니다. 만나 죽는 날까지 고맙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아까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여쭤봐서 지금 묻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 대선 주자로서 강점과 약점 뭐가 있을까요? 나 김문수 후보는 사실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네. 서울대학교 후배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강한 진보론자였어요. 네, 맞아요. 돌아서서 온건 보수파로 됐다. 네. 난 이것도 학생 때는 그랬지만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바꾸는 걸 도리어 괜찮게 생각한다. 그 청렴한 지금 집도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혹시 단점이 있다면 극우 보수 쪽에 했던 모 목사님하고 소위 말하는 광장에 거기서 같이 정당을 했습니다. 그 판단을 좋게 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지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헌정 회장으로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여야 된다라고 짧게 한 말씀 주시면. 시대 정신은 3가지가 있다고 늘 내 마음속에. 첫째,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는 일이다.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나는 시대적인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런 이 시대적인 소명을 마음에 잘 두고 또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길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요구하는 리더의 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 시대에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용서, 화해, 호용의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야, 찬탄, 반탄, 그 세대, 그다음에 젠더 이런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이제 정치 지도자는 이제 대통령은 되면 화해, 용서, 포용을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 같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딴 면은 몰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따님을 만나서 용서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150억을 도와줬던 사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씨를 5번이나 만나서 직권 경험을 들어서 나 우연히 전두환 씨를 나중에 만나니까 나보고 나 김대중 대통령 존경합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한테 직권 경험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좋고 나쁜 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난 이 용서, 포용, 화해의 김대중 대통령, 용서, 화해, 포용의 넬슨 만델라는 난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런 대통령이 좀 특별히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선 나오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네, 권력에 있더라도 사적인 보복 같은 걸 하지 말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이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식 질문입니다. 이 시대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뭘 추천해 주십니까? 이 시대 노래 갑자기 아이고 내가 나는 팝송을 좋아했는데 네.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면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럼 그 노래 한번 한 소절만 살짝.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라라리 라라리. 와, 저희 스태프들이 다 박수를 치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기 고맙습니다. 아까 6인데 8명 같아. 대선에서 선거자금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억소리 나는 쩐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도라 원외대표 두 분과 함께 쩐의 전쟁, 선거와 정치자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치인에게 돈이란 과연 뭡니까? 뭐 정치인에게 돈이란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 같아요. 애물단지. 네. 근데 없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또 누가 돈 주고 막 불법 자금을 주면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애물단지죠, 뭐. 아, 그러면 총선 치르실 때 그 선거 비용 가장 많이 들어간 항목은 뭐가 있어요? 이게 2004년 그 정치관계법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로 달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초선 나왔던 2000년 16대 총선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조직가동비하고 밥값, 술값. 동네마다 밥 사달라고 딱 모임이 친목회들이 20명, 30명씩 모이는데 네. 그거 어떻게 가서 인사하고 나오면 밥값을 한 번 안 낸 적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는 낙선시킨다. 거기까지 와서 밥도 안 사고 하니까. 예의가 없다 이런. 그래서 밥을 다 사야 되나? 그때 밥값만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 액수는 제가 밝힐 수가 없고 어쨌든 네. 그때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한 10배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정자법이 그러면은 이 시행되고 나서는 훨씬 그렇습니다. 2004년 흔히 말하는 오션법이라 그러죠. 네. 정치자금법. 그게 이제 뭐 사실상 우리 당의 전신인 그때 뭐 이해창 시절이죠. 후보 네. 시절에 2002년도 이제 흔히 말하는 차떼기 정당의 그 불명예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정치 계획인데 이 정치 계획의 핵심이 돈이다. 네. 이 돈을 유권자들도 받지 말아야 되고 출마자들도 돈을 쓰지 말아야 이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때 2004년도에 도입된 이 정치자금법은 정말 정치인들에게는 아프면서도 감사한 그런 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뭐 18대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밥 사고 뭐 해가지고 뭐 몇십 백씩 그냥 밥 얻어 모은 사람도 그걸 또 이제 벌금 추징 당하고 이러니까 그런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면서 19대부터는 그게 거의 많이 정착됐어요. 네. 그러니까 18대까지는 여전히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밥을 사야 되고 또 뭐 저녁에는 또 술자리에 또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뒤처리를 좀 하는 그런 막 경우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후보들이 유권자들로부터 그 등살에 흔히 말하는 밥값 술값을 내지 않고는 선거를 못 치른다. 그런 지금 현재 소리는 그런 소리 하는 후보는 잡아 족쳐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 선거 운동 비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가령 이제 30인 이상 정당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이 얼마가 되고 그 미만은 또 이렇게 착착 줄어들어요. 네. 줄어드는데 보통 뭐 30인 미만 흔히 말하는 메이저 정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법정 선거 운동 비용만 가지고 국가에서 보전받는 그 선거 비용만 가지고는 사실상 못 치르겠죠. 못 치른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정당 차원에서 대선을 치르려면은 또 나름 그 동안에 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 경쟁에 뛰어들었던 그 후보자들도 그러니까 뭐 경선 비용도 뭐 2억 3억 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전에 이제 총선 국회의원 출마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당비라는 걸 출마 비용을 내 그런 걸 네. 차곡차곡 챙겼다가 주로 대선 때 많이 쓰죠 정당들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후보자 개인의 후원금이나 네. 또 펀드 만든 것만으로는 이제 치를 수가 없으니까 네. 거대 정당의 경우에 이제 정당 선관위로부터 그 정당 보조금을 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액수는 제가 볼 땐 저기 김 의원님 말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대 정당의 후보가 유리한 건 정당이 받는 선관위로부터의 보조금 이걸로 뭘 하느냐 주를 뭐로 하냐면 각 지역이 특히 원외 지역 같은 경우에 네. 정당 사무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후보의 플랜카드를 걸 수 있고 원외 지역은 국회의원 사무소가 없으니까 모일 공간이 없잖아요. 네. 정당 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돈을 내는 게 아니지만 정당이 돈을 내지만 정당 사무소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건 거기서 후보의 그 지역의 선거 운동이 다 거기서 진행돼요. 거기서 조직 활동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광의로만 해서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6,700억까지는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몇백억은 한 200억 정도는 대체로 그 지역 사무소 운영비. 그래요. 그래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대선에 쓰여질 가능성은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지만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뭐 부자 몸조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뭐 이 대선 쉽게 말하면 자금을 뭐 기나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 지역 사무실이 그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역 사무실이 된, 이재명 후보의 지역 사무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펀딩도 안 하잖아요. 원래 이 선거자금 펀딩은 이거 전문은 민주당이에요. 오늘 뭐 우리 유시민 그러니까 당시 후보가 했던. 그러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 당시 같은 유시민 경우도 후보가 펀딩한 거는 국민참여당 네. 시절에 도지사 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쵸. 국회의원 소위 아니요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처음 나왔어. 그래서 그 펀딩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국민에게 빌리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선거 비용이 보전되면 이자까지 쳐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이자로 쳐서 이제 갚아드리는 일종의 국민에게 빚진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항상 대선 때의 선거 자금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후보 개인 후원 계좌에 들어온 돈,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그 지원받는 정당 선거 보조금,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것도 부족하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보조금이 이제 보전되면 그걸 돌려주는 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세 번째 거를 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펀드로 안 하고 어차피 빌리는 거니까 아예 대출을 받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 이상하게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장선다고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건지 소위 그 민주당을 사칭해서 사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디 근데 이게 사칭 그렇지 않아도 저도 들었는데 식당에다가 사칭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식당에다가 네. 우리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오늘 한 50명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뭐 미리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놓고 네. 노쇼. 네. 제가 이번에 철원 유세를 갔는데 철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 뒤에 누가 오셔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사흘간 묵는다고 방 10개를 사흘간 빌려서 네. 손님을 안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왔냐? 알고 보니까 그게 민주당은 그런 적이 없다. 저한테 이거 고발하면 보전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거 잡기도 어려울 거고 참 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마치 자영업자들에게 뭘 해놓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려고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그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런 짓들을 왜 하지? 그래서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저희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갔어요. 근데 그런 사례만 지금 한 10개, 20개가 당에 접수가 돼서 신고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판에 왜 선거 시기에 아무리 민주당을 괴롭히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괴롭혀지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어떻게 못하게 좀 말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바로 민주당이 이제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정당 내에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바로 요런 때 그런 노쇼를 빙자해가지고 고발했어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건 발본색원하는 그런 강력한 민주파출소 차원에부터 당 차원에서부터 조사도 하고 또 수사 의뢰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야지 그걸 수사 의뢰를 하도록 다 그분들 안내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펀드 조성을 오늘 아침 선대위에서 못할 것 같다라고. 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다. 총장이 보고를 하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사건 때문에 혹시 펀드를 열었는데 누가 이재명 사칭해서 이게 펀드 계좌라고 돌려버리면 또 누군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겠냐. 차라리 그냥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선거 치르면서 이런 게 걱정이 돼서 펀드 조성도 못할 정도인가. 그래서 굉장히 좀 요즘 정치가 이렇게까지 불과 지난 대선만 해도 이런 노쇼 관련된 이런 없었어요. 이건 없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좀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 네. 좀 너무 지금 엄살 떠는 거예요. 엄살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또? 저는 이재명 어제 간밤에 첫 TV 토론 봐요. 그냥 네. 이재명 후보 그냥 엄살에 그냥 몸조심하는 게 역력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닌 말로 노쇼나 또 뭐 이재명 후보 가짜 이제 뭐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펀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그거는 민주당의 그 뭐 유명한 이 재정 담당하는 선수들이 그건 철저하게 차단하고 사전에 금융기관하고 이거는 딱 뭐 그런 1%의 가능성도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걸 게시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원래 이분이 또 청빈한 사람이지만은 뭐 당 차원에서도 재정이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수 대통이라는 그 펀드를 출시해 가지고 네. 오전 10시에 출시했는데 19분이니까 29분 만에 그냥 250억 그냥 꽉 찼다고.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문 닫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연금 금액하고 본인은 5만 원 이상인데 금액하고 또 이자 2.9%까지 붙여가지고 8월 중순에 우리가 이제 선거 보증금 받고 하면 당 차원에서 뭐 그대로 단돈 1원 차질 없이 돌려주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선거자금 잘 마련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저렇게 언제부터가 요번에만 그런 거. 그렇게 이전에는 다 펀드를 조성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가요?
다 돌려주, 선거 보전금 들어온 걸 다 돌릴 수 있어요. 그거 한 뭐 15% 이상은 받으니까 뭐 그 걱정은 안 해도 되죠. 15%라니 15% 이상. 예, 유효 득표율 15% 이상이면 예, 선거 보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걱정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좀 선거 풍토가 그냥 좀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구설수 없이 좀 이렇게 맑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축제처럼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쇼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지금 다 돈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이 뭐 제3지대 후보, 뭐 이준석 후보랑 그 김문수 후보 단일화 얘기 나오면서 이때도 이제 선거 비용 얘기가 좀 나와요. 보전금 얘기인데 유효 투표율 15% 넘기지 못하면 이제 선거 보전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의 생존 전략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 이상을 못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 대표님 아니 근데 그 이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불가능한 것이 네. 정당이 다른 두 정당의 후보가 한 명이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썼던 비용을 다른 정당이 보전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당이 부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통합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당대당 통합을 해야만 그렇습니다. 부채를 승계해서 이 그 선거 보존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후보를 다뤄낸 정당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 돈을 지금 당장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후보 매수자가 돼서 네.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자, 그 단일화를 하는 조건에 여기에 부채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거는 후보 매수자가 돼서 김문수 후보도 감옥 가야 되고 이준석 후보도 감옥 가야 돼요. 자, 김승태 원내대표 그런 일 어떻게 없을 생각하세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가정이지만 아니, 나는 지금 객관적으로 선거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주 지능적이신 아니 분이에요. 단일화를 돈 때문에 한 장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와주는 이게 얘기예요. 네. 이제 이 뭐 대선판에는 후보와 이 돈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때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유력한 보수 진영에 이제 후보로 모시려고 했던 부분이 당시 사무총장이셨잖아요. 그러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제가 후보로 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 집이 하나 필요하다. 네. 그래서 급히 만들어진 게 이제 바른정당인데 물론 유승민 당시 의원 같은 분은 자기의 개혁 보수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참여한 거고 네.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저 그때 그 정당을 초대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한두 달 뭐 밤잠 정말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 당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은 만들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바른정당의 이렇게 예비 후보로 그러니까 정당의 우산 아래서 행보가 이루어졌으면 그건 네. 상당히 커버가 됐을 건데 그냥 이 마포 어디쯤인가 오피스텔 한 두 칸 얻어가지고 김숙 당시 뭐 대사를 비롯한 외교 관료들 중심으로 이분이 한 20 며칠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돈이 결론 마지막 드롭한 거는 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 뭐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또 일정 부분 이게 뭐 여론이나 향후 뭐 이 추이도 좀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뭐 정당의 후보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조달하고 지출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결국은 드롭을 하게 말아버렸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일 있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그날 밤에 반기문은 대책 없이 그냥 드롭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야, 내가 이 참 정치 잘못했구나. 네. 이 뭐 반기문 유엔 총장은 오랜 관료한 사람인데 그래도 수십 년 정치한 사람들 이렇게 물매겨 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정치와 돈 관계는 뒷 얘기도 좀 네. 아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정치인과 돈 얘기할 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후보나 정치인은 그거 원하지 않는데 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임들을 만들어요. 주변에서 반기문을 사랑하는 모임이 그때 전국적으로 충청도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여기서 돈을 걷어요. 회비를 걷고 네. 또
충청 지역 출신의 기업하는 사람들 중소기업 등 가서 반기문을 도와야 되니까 얼마 내놔라. 이러고 다니는 그런 조직이 몇 개 있었어요. 반기문 후보는 모르는 상태에서. 반기문 후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아, 네. 그래서 하지 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 나를 팔아서 돈을 걷지 마라까지 했는데도 계속 돈을 갖고 다녔어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가 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가동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기업이나 네. 개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측근 관리도 제대로 해야 이거 된다. 굉장히 쉽지는 않죠. 특히 대선 후보급 되면. 네. 그러니까 그때 반기문 그분과 가까운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이 사퇴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 선거와 그 정치 자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수치인 분명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보조금 외에 선거 보존금도 지급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이전에 이제 선거에 쓸 비용을 받는 거라면 보전금은 쓰고 나서 이제 받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 이걸 두고 선거 재테크란 비판도 좀 있습니다. 혈세 낭비로 끝나지 않으려면 더 나은 민주주의라는 수익으로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정치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자, 두 분께서 묵직한 메시지 남겨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치는 분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 먼저 띄워주시죠. 예,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돈 정치는 과거 이해창 후보의 차떼기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이제는 점점점 많이 깨끗해지고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정치가 더 깨끗해지려면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돈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될 때 더욱더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평생을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뭐 하면서 전부 다 소액 후원금에 의지했던 분입니다. 뭐 이런 김문수 후보의 청빈함이 정치 핵심과 함께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그게 중심이 서는 그런 깨끗한 돈의 정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합시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판도라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